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재작년 파리 대책 이후 똘똘한 한 채라는 프레임이 돌면서 서울의 아파트는 급등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이번 정부에서 오히려 집값을 폭등시켰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기사에서는 이번 대국민 담화에서 전 정부 탓만 한다며 여태까지의 집값 상승은 모두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매도하기도 하죠. 특히 서울의 매매가격 지수를 보면 2017년에는 4.7%, 2018년에는 8%가 상승되며 미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그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한 후 2015년에 6.7%, 2016년에 3.2%보다 더 높은 상승세를 보이며 이번 정부가 집값을 다 올려넣었다고들 합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서 집값이 더 올랐다는 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들이 말한 대로 이번 정부에서 집값을 다 올려놓았을까요? 그렇게 된 계기와 함께 앞으로의 전망을 같이 알아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실 부분은 역시 정책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며 우리나라는 급격히 경기 침체가 오기 시작했고, 그간 거품만 쌓여왔었던 부동산 가격 역시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수출 중심국인 우리나라의 숙명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 개발 등 내부 소비를 활성화시킬 정책이 필요했죠. 경기가 어려워지니 대출이자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5.25%에 달했던 기준금리를 다음해 2월까지 2%로 급락시키며 저금리로 완화하고, 지금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 등 SOC 사업으로 소비 촉진 대신 건설 경기 부양의 방법을 택합니다. 당시 정부의 판단은 부동산으로 경기 침체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강했기에 양도세 및 전매 제한 완화, 고가주택 기준 상향,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여러가지 부동산 완화책을 사용했고, 재건축 기준 및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단독주택 층수 완화 등 건설 방면으로도 많은 규제를 풀어주는 등 여러가지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올랐을까요? 오히려 집권하는 동안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2.5%가량 하락합니다. 경제적인 영향도 있었겠지만 연 1만 가구 정도의 꾸준한 승봉급이 이어지며 공급적인 측면에서 완화되었기 때문이죠. 이후 박근혜 정부에 와서야 저금리 정책과 부동산 완화 정책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데요. 2013년 8월까지 끊임없이 하락하다가 9월이 돼서야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2014년 7월 초이노믹스, 9월에 재건축 연한 완화, 12월에 부동산 3법 등을 터뜨리며 2015년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게 됩니다. 게다가 2010년부터 조금씩 상승시키며 3.25%까지 만들었던 기준금리 역시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1.25%로 낮추며 역대 최고의 저금리를 만들어냈고요. 대출 한도는 늘려주는데 이자는 줄여줘, 세금도 줄여줘, 다주택 규제도 풀어줘. 정말 돈 빌려서 집에다가 투기하라고 정부에서 대놓고 조장하자 거래량 급증과 함께 집값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집값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꾸준한 공급책이 선행되었어야 하나,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으로 2016년부터는 서울에만 4만 세대가 넘는 멸실이 나오게 되니 공급 부족까지 겹치며 집값 상승이라는 불에 기름을 끼얹게 되죠.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집값으로 인해 가계부채는 점점 더 늘어나게 되고, 모아둔 자금도 여력도 없는 청년층들은 내 집 마련의 꿈도 잃어버리며 3포, 5포, M포 세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니 혼인율, 출산율까지 떨어지게 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속출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번 정부 들어와서 6.19 대책으로 부동산 규제를 시작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재초안, LTV 규제 등을 하는 강력한 종합부동산 정책인 파리 대책까지 시행하게 되죠. 하지만 이 매수 심리는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똘똘한 한 채 프레임과 함께 고가 1주택 선호도가 높아진 것도 있지만 공급 부족 때문이기도 하죠.
이미 추진하고 있던 재건축 단지를 이유 없이 막을 수는 없고 결국 2017년에는 47,500여 세대라는 2010년 이후 최대의 멸실이 나왔으니까요. 반면 공급한 아파트는 3만 세대도 안 되니 무려 17,700여 세대가 감소하며 집값 상승에 불을 지피게 됩니다. 규제가 역효과가 났다기보다 그 이전부터 시행했던 양도세 및 조합원 전매 완화, 재초안 및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재건축으로 돈을 벌기는 쉬워졌고 재건축 연한 축소로 인해 40년의 연한의 아파트들이 너도 나도 재건축을 추진하니 대량 멸실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죠. 게다가 2015년부터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순공급은 이를 더욱 가속화시켰고요. 결국 2018년 말이 돼서야 9.13 대책과 함께 1만 세대에 가까운 헬리오시티의 입주로 공급까지 충족되며 올해 초부터 세부 단지들까지 하락세가 제대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고 가야 하는 건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 무조건 공급이 늘어난다는 긍정적인 지표만을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너무 급격하게 추진하면 이번처럼 많은 멸실로 공급 부족을 초래해 집값을 폭등시키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멸실 조절이 필요했지만 이유 없이 막을 수는 없으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및 양도세 강화를 비롯해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집값을 낮추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서 정비사업도 조절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지난 3년간 4만 가구를 넘어섰던 멸실이 올해에는 3만 가구대로 줄어들며 순 공급이 5천여 세대나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공급 부족이 해소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을 아무리 많이 해서 공급을 늘리더라도 결국 인프라가 서울에만 집중되면서 수요 역시 같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 서울만 꾸준히 집값 상승이 되는 등 역효과가 나는데요. 게다가 멸실로 인한 이주 수요가 공급이 없는 시기에 생겨나면 순간적으로 전세 대란이 일어나는 등 문제가 크기도 하고요. 그러니 서울 인근에 신규 택지지구를 개발해서 인구와 인프라를 분산하는 정책이 정말 중요하며 이전 1기 신도시인 분당, 평촌, 중동, 일산, 삼본이 서울 인구 분산에 큰 역할을 했었죠. 따라서 노무현 정부 때는 2기 신도시를 지정해 수도권에만 50만 세대 이상의 공급 계획을 잡았고 이번 정부 역시 3기 신도시 지정과 동시에 택지지구를 만들며 수도권에만 30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 사이에 있던 정부들의 택지지구 개발은 어땠을까요? 이명박 정부 때 서울 인근에 개발했던 택지지구는 약 23만 9천 세대 정도네요. 박근혜 정부 때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 행복주택 약 6만 8천여 호가 추진되었으나 작은 평수로 지금까지도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고 뉴스테이로 영업인간한 단지들 역시 3만 900여 세대뿐이라 기존 정부들에 비해 매우 부족하죠. 게다가 오히려 광명 시흥지구, 하남 간북지구를 취소해 11만 5천여 세대의 공급을 줄여버렸죠. 이렇게 공급은 적게 하면서도 그 이전에 계획했던 신도시들 중 판교, 광교 등 입지가 좋은 곳은 빠르게 추진했고 입지가 좋지 않은 검단, 김포 등은 공급이 이번 정부까지 미뤄지는 등 교통과 입지가 좋아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곳들만 대부분 빼먹었음에도 집값이 급등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나마 서울에 포함되어 있는 북일에나 강일 아니면 과천 지식정보타운만이 이번 정부까지 남아있는 정도라 이전보다 수요 분산이 될 만한 곳이 적다는 소리죠. 그렇다면 남겨둔 곳에 교통이라도 개발해야 하는데 2007년에 추진한 GTX, 2003년에 추진한 신안산선 등 언제부터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입지 좋은 곳만 발전시키는 신분당선 연장이랑 서울로 연결도 안 되는 소사 원시선 말고 이전 정부들에서 한 게 있나요? 즉 앞에서 좋은 입지만 꿀 빨아먹고 교통개발 등은 미뤄 과제를 다음 정부에 밀어놨으니 지금 당장이 아닌 미래를 위해 교통 및 3기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수도권은 공급 과잉이고 서울에는 공급이 부족하니 서울에만 지어야 한다는 개소리들을 듣고 있는 겁니다.
만약 서울에만 계속 짓게 된다면 입주 시기 때만 순간적인 공급으로 집값이 조정될 뿐 결국 인프라가 서울에만 몰려있어 희소성은 더더욱 높아질 테고 수요 역시 서울만 찾으면서 서울의 집값만 급등하게 되는 거죠. 규제를 하면 서울 집값이 안 잡힌다. 수도권에 개발해봤자 소용없고 서울에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서울 집값이 잡힌다. 이런 개소리들은 장기적으로 서울의 집값을 폭등시켜 폭리를 취하려는 건설사들과 투기 수요들의 일원일 뿐입니다. 게다가 3기 신도시 및 LH에 예정된 택지지구로 서울도 4만여 가구나 공급이 들어올 예정이고 방치된 빈집을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활용해 1000세대를 매입해 4천여 세대로 공급하는 등 서울 공급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한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면 그간 많은 부동산 완화 정책과 급격한 금리 인하를 통해 대출받아 집을 사도록 하여 부동산 투기는 꾸준히 부추기면서 신규 택지는 개발 안 하고 재건축 규제만 잔뜩 풀어줘 서울에만 인프라를 집중시켜 장기적으로 서울의 집값을 폭등시키려는 정부와 규제책 등으로 집값을 잡으려고 하지만 반대 세력의 끊임없는 매수 심리 조장으로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입지가 안 좋은 2기 신도시에 교통을 하나씩 추진하면서 3기 신도시 등 서울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지역들을 개발하는 등 이번 정권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정부 중 어느 쪽이 집값 폭등의 주역일까요? 부동산이란 특성상 매수와 매도가 즉시되지 않고 공급을 하더라도 최소 5년 길게는 10년이 지나야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완화책 규제책이 집값에 바로 영향을 주는 경우는 많지 않고 몇 년 뒤에나 효력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효과가 최초로 나타나 하락했던 올해 초의 지표는 빼면서 2017년, 2018년 폭등했으니 이번 정부 탓이라고 자꾸 몰아붙이는 이유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효력이 나타나기 전에 막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런 호도에 넘어가지 말고 확실히 알아둬야 좌파, 우파의 이념을 떠나서 정부가 쓰는 정책들이 어떤 현상을 초래할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이번 정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정부들이 부동산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서 힘을 실어줘야 하는지 반대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죠. 지금은 위험 상황에 온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바른 길로 유도하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넘기 전입니다. 이 한 고비만 넘기면 진정한 효력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부동산 인식이 함양될 것으로 예상되니 중간에 생기는 몇몇 부작용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마지막에 나올 결과를 끝까지 지켜본 뒤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